안치용의 고전 산책. 플라톤이 꿈꿨던 철인 통치. 일단 앞부분에는 중요한 게 두고두고 나오는 이제 철인 통치 얘기가 나오죠. 이 책에는 이번역에는 365페이지인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데아 얘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이 철인 통치 얘기가 이제 두고두고 반복이 돼서 나오는, 이게 즉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지는 한편으로 다양한 성향들이 지금처럼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따로따로 향해 가는 상태가 강제적으로 저지되지 않는 한, 이거죠. 인류에게 있어서는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다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플라톤이 말한 이상국가의 치자의 모습은 여기서 좀 어렵게 들리는 건 단수 복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후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제 철인 통치에 관한 영감의 원천이 되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달랐지만 어쨌든 그 레닌의 전위정당 같은 곳에도 이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플라톤의 그 이상국가로는 자칫 잘못 해석되면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국가관이라고도 이제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플라톤은 전체주의의 대장이라는 욕을 얻어먹고 막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다중과 구별된 특수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 쪽이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죠. 근데 이거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소호자 집단 철인 통치하고 귀족 정치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면, 우리가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처자 공유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공동 식사, 처자 공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기 몸뚱아리 외에는 소유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통치자 집단은.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통치를 하되 아내와 자식을 개별적으로 소유하지 말고 금과 은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형태에서 그 사람들은 철학과 국가 권력을 결합시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예쁜 여자와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물려줄 자식을 배제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현실 정치에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철학자와 권력자가 결합하지 않고, 그죠? 권력자가 그냥 권력을 갖게 되고, 또 하나 권력자가 철학자와 결합하는 대신에 뭐와 결합을 해? 사적 소유와 결합하니까 어떤 우리가 알게 되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리고 착취하는 구조의 정치가 탄생하는 거죠. 여기서 플라톤이 얘기한 대로 그런 진짜 공산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 등장한다면은 이런 거는 권장할 만한 상황이죠.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런 시스템이. 그래서 이거는 이상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예요. 전체주의의 위험을 갖고 있지만 이상주의자인 거죠. 우생학적 관점인가? 이상주의적 사고인가? 마누라와 자식, 예쁜 여자와 자식. 여기서는 이제 여자는 대상화하는 존재예요. 이 시대에는 여자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는 대충의 문맥에서 볼 때 여자는 훌륭한 통치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수행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것들이 이제 개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혈통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개나 사람이나 같게 본다는 점에서 플라톤은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 다윈적인 그런 생각에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보적이죠. 개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통찰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검증이 됐잖아요. 유전자 측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진보적인데, 우생학적인 조작을 해야 됐다는 것도 보수적으로 그러게 되는. 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나쁜 것들만 끄집어내면은 전체주의로 흐르는 거고. 근데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 이거는 진보주의들이 꿈꾸는 거죠. 공동체적인 질서를 원하는 건 진보적인 가치.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 철인 통치와 철인들이 그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적인 소유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 이것들을 연결짓지 않고 띄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플라톤을 오독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귀족 정치하고 달라요. 과도 정치하고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귀족 정치들은 자식을 낳고 이쁜 마누라도 얻고 축척도 하고 남의 마누라도 이쁘면 뺏고, 이게 귀족 정치죠. 자기들끼리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들고. 근데 천년만년 해먹을 수가 없어. 사람은 길어야 한평생을 살고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철인들은 어떻게 물려주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다만 공유하는 삶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처자 공유와 관련된 이 발상 자체는, 이거 자체는 이 히틀러식의 어떤 우생학으로도 흐르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잘못된 후계자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데, 최선의 남자, 최선의 자손을 번쩍치기 위해서 우생학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냐면 최선의 남자들이 최선의 여자들과 가능한 자주 성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변변치 않은 남자들은 제일 변변치 않은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야 된대요. 그 다음에 최선의 남자들과 최선의 여자들이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 459C. 최선의 남자들이 최선의 여자들과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잘 양육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자식들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밝힐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숨겨둬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생학적인 말씀.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했듯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순혈주의, 그 다음에 우생학적인 발상,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빅브라더 같은 그림자를 예고하는 거죠. 이유로서의 순혈주의죠. 그 순혈이라는 의미는 철인의 순혈이지. 근데 철인 사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철인 사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애가 비리비리하면은 제거해야 된다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정치 공작까지 나와. 묘하게 보면은, 요 밑에 460에 보면은, 번역이 다른 측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물론 어떤 정교한 추첨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정교한 추첨, 교묘한 제비뽑기 또는 정교한 추첨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 동침과 관련된 정교한 추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저 변변치 않은 사람이, 괜히 나를 지목하는 건데, 저 변변치 않은 사람이 그때그때의 혼인에 대해 운을 탓할 뿐 통치자들을 탓하지 않게 될 것으로 자기는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작해야 된다는 거죠. 추첨을 조작해서 최선의 남자들이 최선의 여자들과 많이 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다른 놈들은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고 생각하도록 추첨을 조작해야 된다는,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누구 사이에 태어나도 뼈어난 아이들은 수호자로 키워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시스템은 누구의 자식인지가 밝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은 진보적이지. 플라톤이 생각하는 나라에는 특정 지역에 떨어져 거주하는 양육자들 곁으로 보호구역 안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질을 검증해서 걔들이 수호자의 자질이 있으면 수호자를 키워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단순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시스템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생학적으로 수호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글로 갈 확률이 높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변변치 않으면, 그 둘 사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변변치 않으면 제거돼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 같은데, 그래. 뭐냐면은, 수호자, 그러니까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개량이 돼야 되고, 열등한 부모의 자식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들은 가능한 점진적으로 제거시켜야 된다고 보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집단에서 혈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다른
여기서 그러니까 완전 신세계를 구상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플라톤이 생각한 이런 세상은 최선의 남자들과 최선의 여자들이 가능한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따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아이 열등한 곳은 제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의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문제가 있으면 또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퓨어한 자식들만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낳으면 되도록은 플라톤이 생각한 이런 세상은 최선의 남자들과 최선의 여자들이 가능한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따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아이 열등한 곳은 제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의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문제가 있으면 또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퓨어한 자식들만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낳으면 되도록은 열등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안 낳도록 노력하고 낳더라도 죽여버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생학적으로 어쨌거나 여기서는 우생학적인 그 선택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히틀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플라톤이 말하는 정치, 그리고 철학. 플라톤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어. 사실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는 맞거든. 우리 정치 시스템이나 각국의 정치 시스템 보면은 철학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철학의 정치가 도입되는 건 맞고, 천박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맞는데, 그 얘기는 맞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사리사욕을 채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또 일어나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플라톤은 그런 걸 금지했잖아. 몸뚱아리 외에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수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우생학적인 부분은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지금은 통용될 수 없는 얘기죠. 당시로서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여기가 국가가 아니라 폴리스라는 걸 생각하면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폴리스라는 게 그렇게 큰 단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그 문명이라는 게 발전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여서 그 장애인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됐다고, 어느 사회든지. 코끼리도 다리 다치면은 버리고 가잖아. 잡아먹히잖아. 그리고 장애인들은 인간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도태가 됐고. 그리고 가능한 우수한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거는 폴리스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쟁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게 이상한 세대가 아닐 수 있어요. 역사에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숫자가 뭐 몇 년도에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몇 년에 이르면 뭐 게르만족의 숫자가 뭐 몇억 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실제로 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그게 계량한 거지, 우생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인 발상이죠. 최고의 종자로 최고의 민족을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전체주의로 또 흐르는 거예요. 이상주의는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늘 있어요. 플라톤이 바라보는 문학. 그리고 이제 이상주의와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그 시와 음악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이것도 끊임없이 나타나요. 역사에서 대표적인 플라톤적인 입장이 진시황의 분석 영역 같은 거지, 말하자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정조 때 일어난 운동이 문체반정이라는 거 기억나요? 문체반정이 그 폐간 문학이라든지 뭐 저속한 문장을 못 쓰게 했잖아, 정조가. 그래서 막 박지원 같은 사람 반성문 쓰게 하고, 문장에 대해서 그 사악한 문장의 영혼을 해트린다고 개입했다고. 이거는 오래된 논란이에요, 또 문학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어딘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 안에는 거짓된 시인이 있지 않다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문학과 예술은 정확하게 아름다웠고 완전한 것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 보는 거죠. 플라톤적인 문예 이론이죠. 그거야말로 이제 이상주의적인 시각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플라톤의 국가. 사회주의 리얼리즘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예컨대. 대부분은 그렇죠. 플라톤적인 국가가 지금 우리 작동하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게 플라톤적인 국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잖아. 현실에서 양육하고, 우리 시스템이 뭐야? 학교라는 게 수용소거든. 그게 이상주의 시스템이니까, 국가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일단 우리 어느 정도는 플라톤적인 생각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어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특정한 고립된 장소로 가져가서 자기 부모가 아닌 곳에서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고 그 다음에 체육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국가 시스템이야. 그 시스템이 뭘 가르치냐면은 국가주의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빚었어. 공화주의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의무교육이잖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어쨌든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거는 학교 자체가 수용소 구조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학교 자체가 수용소 구조고 그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플라톤에서 나타나 있는 그 아이디어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국가에 복무하는 구성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근대 국가에서 어떻게 국민을 양성했는가 하는 논리하고 플라톤의 논리하고 다 있는 거죠. 근대 국가는 끊임없이 국민을 만들려고 노력했거든.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개념이 얼마 안 됐어. 생각보다. 국민이라는 몇백 년도 안 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열광하잖아. 플라톤적인 생각이죠. 플라톤의 국가에서 반드시 짚어볼 점.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중요한 주제들은 이런 거죠. 국가가 이 철인에 의해서 통치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게 항상 잊혀지는데 통치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소유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에 청렴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종종 잊혀지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귀족정과 철인 정치는 다르다 이런 거고 문학에 있어서 플라톤적인 시각은 정조의 문체관청하고 비슷하다. 문체관청하고 비슷해서 사악한 문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학에 있어서 일종의 전체주의로 작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책에서 이 플라톤을 철학하는 사람들만 인용했기 때문에 잘 주목을 못 받은 거지만 이 148쪽에 가면은 370A 에 가면은 국부론보다 앞선 어떤 분업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분업과 시장이 이게 나와. 그래서 뭐 한 사람의 농부가 네 사람을 위해서 식량을 마련하고 또는 그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 4분의 1 분량의 자기가 자기 먹을 거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과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시장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국부론을 통해서 근대 경제, 뭐 고전 경제학의 시작을 국부론으로 보는데 이미 플라톤에 있었을 때 국부론적인, 그 이제 국부를 겨냥하진 않았지만 근대 경제학, 고전 경제학의 틀 같은 것들은 여기서도 어떤 원형이 보인다는 것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